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우리나라가 IPEF에 참여하고 특히 미국이 미국 주도로 반중 공급망 재편 작업에 들어가는데 한국도 참여하면서 중국이 이에 대한 반격으로 우리나라의 공급망 특히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 현미경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의 정밀 타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세히 파악해보니까 중국 의존도가 50%가 넘는 품목만 1000개가 넘었습니다. 지금 중국은 이 1000개가 넘는 품목 중에서 어느 지점을 공격하고 그 시점은 언제로 할 것인가를 꼼꼼하게 정찰 중입니다. 아주 현미경 조사에 나서면서 꼼꼼하게 정찰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 신속 대응 전략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은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거 빨리 대중무역의 조기경보 체제를 가동하고 공급망에 대한 점검을 서둘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보복에 한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요소수 사태가 있었죠. 그 요소수 사태 때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물류가 몽땅 스톱할 뻔했죠. 다행히 요소수 사태는 그런 대로 잘 넘어갔지만은 그 요소수 사태도 역시 중국에서 시작됐죠. 그런데 그 요소수 사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공격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국과 중국 관계에 어떤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다면 한중 관계에 좀 더 심각한 균열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럴 경우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우리 공급망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서 정밀 타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와 정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자칫 생산 차질이나 수출 전선 등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익에 훨씬 더 큰 이익이 되고 또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IPEF의 참여는 국민의 이익 정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참가해야 되는 거죠. 이에 따른 중국의 반발도 지고 가야 될 리스크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태 지역의 영내 협력을 통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축소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즉 대중 의존도, 중국에 의존하는 모든 것을 다 끊어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으로 가는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수입선 다변화 그러는데 그 수입선 다변화가 이제는 국가 생존적 문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7월 5일 어제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대세계 무역 추진은 이미 적자고 그 중에 대중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1088개로 집계됐습니다. 요소, 리튬, 실리콘, 마그네슘, 망간, 산화텅스텐 등 수많은 품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한국경제산업 핵심 물자 현황 및 시사점 보고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교육국인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이 228개로 나왔는데 그 중에서 75.5%인 172개가 중국 거였습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 중국 의존도 때문에 IMF에 준하는 또는 IMF보다 더 큰 경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등 국가에서 수입하는 핵심 품목 가운데 공급망 안전성이 취약한 품목은 133개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서도 중국산 비중은 무려 9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에서 수입해온 반도체 장비 금액은 2019년 113억 9천만 달러에서 작년에는 265억 9천만 달러로 배 이상 늘어났고, 소재는 2010년 이후 수입액이 80억 달러 내외를 기록했고 수출액은 같은 기간 41억 달러에서 64억 달러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반도체 소재 18개 품목 도합 수입국 2위가 중국이라는 사실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소재 중에서 절반가량을 일본에서 사왔는데
이를테면 2010년도 대일 수입 의존도가 48.1%였던 것보다는 공급망이 다변화된 게 사실이긴 하지만은 일본 의존도가 줄어든 대신에 중국 의존도가 2배 가까이 높아지면서 낙관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반도체 소재 수입 비중은 2010년에는 12.7%였는데 작년에는 24.2%로 무려 11.5%가 높아졌습니다. 즉 반도체 소재 분야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공급 비상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미중 기술 전쟁이나 미중 무역 전쟁과 글로벌 공급난 심화로 반도체 장비 소재 교육이 제한될 경우 반도체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IMF를 정확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워낙 타격이 컸죠. 대한민국 경제. 그것에 준하는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을 자세히 보면은 중국이 한국의 공급망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조사 분석해 나감으로써 향후 미국과 중국은 어차피 대립이 심화되게 돼 있는데 그럴 경우 한중 관계까지 악화될 경우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제2의 사드,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방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사드 사태는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한테 어느 정도 트라우마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물론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관광객 끊어내는 정도로만 보복했습니다. 중국이 호주한테 보복하는 것 보면 석탄, 식량 모든 분야에 다 보복을 했지만 한국한테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리도 반도체라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마음먹고 달라들면은 우리는 그것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은 제2의 IMF 같은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IMF는 외환 쪽에서 들어오는 거지만 이거는 소재를 잠가보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필요한 물품을 전략적 무기로 삼아서 꽉 잠가버리는 거죠. 러시아가 서방 세계에 가스 잠그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러시아가 사실상 서방 세계에 가스를 잠궈가지고 지금 유럽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스 대신 공급망이라는 것을 잠금으로써 우리나라는 제2의 IMF에 버금가는 그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 2017년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롯데그룹을 정조준했고 결국 롯데는 중국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지난해 요소수 공급 대란 역시 한국 공급망의 취약점과 중국의 수출 제한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역시 공급망 다변화 외 수입선 다변화 외 다른 방법은 일체 없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대중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 및 IPEF 영내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서 공급망 다변화 등 노력을 미리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중국은 이미 현미경으로 1000개 품목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모두 조사를 하고 공격 시점만 찾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물론 우리는 반도체를 대중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소재 일부를 의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반도체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데다가 중국 역시 메모리 반도체 수입의 절반을 한국에서 조달하는 만큼 우리가 일방적인 열세에 놓여 있지 않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미관계 밀착 속에서 중국의 대안시장이 필요한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대체 공급망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없는 게 없습니다. 인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 다 뒤져 나가면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처를 찾아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는 새로운 공급처 발굴이 안 될 경우에는 현지 공장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지 사정에 밝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또는 이 분야의 기술을 가진 분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지껏 공급망은 중국에 매달려 왔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중국의 저임금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중국 임금 오르만치 다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급망 대체를 하게 되면은 돈 버는 데는 적어도 지장이 없고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하는 것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두뇌들이 있고 특히 은퇴하신 분들도 그런데 기술을 가지거나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던 경험이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IPEF일 수도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중국에 버금가는 무궁무진한 공급처입니다.
중국은 이미 인건비가 올라가 별로 메리트도 없어요. 동남아시아는 아직 인건비 메리트도 가지고 있고, 특히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가보면은 아직 덜 개발돼 가지고 우리가 현지 투자해 가지고 중국의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특히 대중국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를 뒤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작년 1월에서 9월 기준 중국 수입 비중이 80% 이상인 원자재 품목은 무려 1850개입니다. 이 중에 1088개가 지금 중국이 딱 겨누고 있는 아이템이고, 실제로 부족 사태를 보였던 요소처럼 언제든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소 외에도 자동차 차체와 차량용 시트 프레임, 항공기 등 부품 경량화 작업에 필요한 알루미늄 합금을 생산하는데 필수 원료인 마그네슘 인got 수입은 중국에 100% 의존하고 있습니다. 광촉매와 빛, 발광 등의 특성을 이용해서 의료기기와 반도체 제조 시 활용되는 산화 텅스텐도 중국 의존도가 94.7%에 달하고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 수입액의 83.5%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품목은 중국에 100% 의존하고 있거나 적어도 80% 이상 의존하고 있는 품목들이고, 그 이외의 품목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따른 피해는 우리나라 외에도 다양한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부족 공급 사태를 겪은 유럽 국가들은 중국 의존도가 무려 95%에 달합니다. 마그네슘 분야에서. 마그네슘은 완성차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 차체로 또는 알루미늄의 핵심 요소로 사용됩니다. 물론 우리 정부도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발 원자재 공급 위험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와 발굴을 위한 노력에는 기업들의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기업들이 지금처럼 편안하게 중국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가면 엄청난 위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새로운 공급망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모든 기관이 다 나서서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야 됩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제2의 엄청난 경제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그것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려 1088개 품목을 손에 쥐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언제 공격하느냐, 그 시점과 지점을 고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해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IPEF가 엄청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IPEF에 참여한 국가들 안에, 즉 동남아시아 국가들, 인도 이런 데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공급처를 발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IPEF에 기왕에 가입하기로 했으면 여기에 집중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다 눈치채셨겠지만은 IPEF가 작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엄청난 기회가 도출되는 겁니다. 무려 1088개의 아이템, 그 중에서 내가 잘하는 분야 없는가 한번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뭐 여행삼아 동남아시아 한번 휙 둘러오는 것도 괜찮죠 하면서 아이템을 찾아보는 것, 그런 것만 하나 찾았다가는 그냥 안정적인 매출에 저렴한 인건비에 거기다가 국가의 보탬도 되고 여러 가지로 괜찮은 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신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죠. 이건 괜찮은 기회 같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